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 창호 주변의 틈으로 바람이나 물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좀 패시브하우스 한다면서 열변한 장치는 빼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건 정말 경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조하고 콘크리트 골조하고 이렇게 구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처음에 이제 기초 단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부 시간에 먼저 질문해 주셨던 게 있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온병처럼 이렇게 단열재를 싸다 보니까 기초 하부에도 지금 보면 XPS 단열재를 다 이렇게 배치해서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셨던 게 단열재 위에 이렇게 건물을 올려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쭉 기술적인 이야기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2층 건물 정도까지는 요 XPS 단열재 위에 올려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셔도 되고 3층 이상 되면 그거는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기초 윗부분을 올리고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2층 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쭉 단열재를 깔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를 다 깔고 테두리로 이제 철근 배근 같은 것들 하고 배관 작업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골조가 콘크리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발코니처럼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가 단열재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꼭 설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처럼 TV 블럭이라고 하는데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게 연결해 주면서 열적으로는 끊어주기 위한 특수 자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위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위치에다가 설치해서 단열재가 끊기지 않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치를 하시고 있는 거고, 이게 제일 위쪽에 이제 옥상 부분, 어떻게 보면 옥상 슬러브 부분이거든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단면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콘크리트 골조는 평평하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콘크리트 파설할 때 미리 스테인리스 전산 볼트를 이렇게 미리 다 심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해놓고요. 왜 스테인리스를 썼냐면 스테인리스는 철보다 열을 전달하는 성질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통해서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면적도 최소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재료도 스테인리스를 써서 열이 뺏기는 것도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단열재를 다 이렇게 붙이고 보시다시피 단열재를 하고 그럼 튀어나오는 것들이 저렇게 전산 볼트들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거기다가 인장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트러스를 위에 한 번 더 짜가지고 별도의 지붕 모양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이 집은 다른 집과 다르게 약간 독특한 공법이 좀 적용됐고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 창호인데 처음에 이제 납품일이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창호 주변으로 외부형 기밀 테이프와 내부형 기밀 테이프를 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창호를 설치하면서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건축주께서는 이 창호 주변으로 단열재를 한 번 더 둘렀어요. 한 번 더 두르고 거기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수성 연질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욕상 자재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레탄폼을 쏘면 딱딱해져서 창호의 충격에 의해서 크랙을 가거나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쓰게 되면 말랑말랑하게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하도 쓸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충진하게 하고 이제 골조와 그 기밀 테이프가 확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프라이머도 다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 창호 주변의 틈으로 바람이나 물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일단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의 기술이 발달할 때 구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많이 발달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구조가 확실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새면 안 되니까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게 독일에서는 이 창호를 돌출시켜서 다혈제 위에다가 얹혀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자나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춰서 지금 하는 것들이 최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창호 주변으로 해서 그런 작업들이 꼼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기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열재를 붙이는 작업인데, 단열재 붙일 때 테두리를 다 이렇게 접착제를 다 해가지고 중간에 뚝뚝 이렇게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하는 것들을 리보넨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리보넨 방식은 그 단열재 뒤로 공기가 순환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입어도 요 뒤로 이제 찬바람이 쑥쑥 지나간다고 하면 아무리 이 단열재가 역할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다 패킹하듯이 다 붙여놓으면 이제 그런 연도 뒤로 공기가 순환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화재가 나더라도, 외부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타고 뒤로 연기가 쭉 빠지면서 다 단열재를 녹이는 게 아니고 이제 자연적으로 나중에 그 공간 안에서 연소 가스가 써서 차서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꺼지게 그렇게도 대신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꼼꼼하게 단열재가 되어 있고, 지금 모서리를 보시면 이렇게 단열재가 붙어 있는 방향이 밑에서는 이쪽에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핑거 조인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열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풍화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뜯겨나가는데도, 뜯겨나가는 힘이 생기더라도 더 잘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창호 주변도 물 나중에 처리를 위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미리 단열재를 잘 재단해서 유물바지 프레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잘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초벌 미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재벌 미장을 하면서 이제 FM대로 이제 시공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열재 주변에는 회석 같은 것들을 깔아서 집 주변으로 이제 기초 주변으로 빗물이 충치되는 것들도 집안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흙들이 튀어가지고 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단열 마감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제 평지궁에 이제 역전 방수라고 해서 단열재를 외단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트 방수로 일단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방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XPS 단열재를 깔고, 저기 250mm 깔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XPS 방수층이 있는 그 라인, 방수 시트가 있는 쪽에서도 물이 빠지고, 그리고 XPS 위쪽에서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중으로 이제 드레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투습 방수지 고어텍스 같이 습기는 빠져나가고 물은 이제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혹여라도 그 밑으로 단열재 쪽으로 물이 들어가더라도 날이 좋거나 할 때 그게 기화돼서 밖으로 이제 공기 중으로 다 배출해서 뽀송뽀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같은 것들을 되게 신경 써서 시공하시고 이제 물까지 채워가지고 나중에 방수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판 같은 것들을 쭉 따라서 이제 뭔가 위에서 작업이 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보호층을 또 형성을 해주시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이게 페데스탈 데크라고 해서 위에 보이는 게 조금만 보이는데, 그런 꼼꼼히 그 안에 이렇게 다 구성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 위에 그냥 얹혀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높낮이도 살짝 이렇게 조정이 되고, 요거 잘해줄 텐데 저게 좀 더 고가입니다. 네. 훨씬 고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드는 게, 일반적으로 그 요렇게 데크나 이런데 타일이나 돌을 깔게 되면 시멘트를 접착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이에 시멘트 몰타일 같은 게 매질들이 다 이렇게 나중에 깨지거나 노출되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스며들면 나중에 결국에는 겨울에 얼어가지고 팝업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격이 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밟은 딸기닥 소리도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조하고 콘크리트 볼트하고 이렇게 예. 구조랑 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골조가
목조에 비해서 한 15% 정도 공사비가 비싸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공사비가 비싼 대신에 이 추결 기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열을 이렇게 머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마감되어 있는 것들에서 이게 콘크리트가 열을 머금었다가 햇빛이 들어올 때는 그게 살짝 좀 이렇게 추결됐다가 해가 지고 나면 거기서 다시 또 열이 또 배출되면서 열을 조절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기밀 성능을 가지잖아요. 근데 목구조는 이렇게 자재가 막 서 있고 그 안에 글라스를 넣고 별도의 이제 기밀 멤브레인을 쳐줘야지만이 이제 기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 대신에 목구조는 공사비가 좀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폐기를 했을 때 환경에 부담도 덜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친환경적인 뭐 자재다 뭐 이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하셔서 근데 목조주택에서도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글라스를 쓸 때 밀도가 높은 글라스를 쓰면 충분히 그 단점 보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조물을 처마를 붙이거나 구조물을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좀 되게 자유로운 반면에 이제 RC 같은 경우에는 처마를 내거나 이렇게 하려면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렇죠. 단열 블록 같은 그런 전용 자재를 특수한 자재를 써줘야지만이 이제 그런 열기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공기 방향을 얘기하셨는데 맑은 공기는 침실로 들어와서 예. 나쁜 공기는 저 주방으로 나간다고 예.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뚫려 있어 나가는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방이 문 닫았을 때 예. 그럼 방에도 나가는 그래서 게 저희는 요즘은 최근에 문턱이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과 바닥 사이에 뭐 원래는 최대한 뭐 1.5에서 2cm 정도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면 빛 많이 새고 소음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한 1cm 정도만 띄워주시면 거기로 이제 공기가 압력이 들어가니까 거기로 이제 공기가 순환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좋은 공기는 침실로 들어가서 예. 나쁜 공기는 네. 주방으로 일체화되는 일반적인 기존에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방 안에 한 공간 안에 극기 배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디퓨저 개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관의 길이도 많아지고 하면 기계도 커져야 돼요. 용량도 커져서 많이 이렇게 작동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예. 그 장치가 천정에 있으니까 예.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이게 딱 열어보려고 했더니 네. 그 아까 걸려. 연산 볼트가 예. 걸려서 열리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협회 2층에 올라가시면 열변항장 지실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 협회 인증 기준이 무조건 열변항장치는 천정에 설치하지 말고 바닥 거치형으로 하고 필터 박스를 달아서 그 필터를 상시 주부들도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인증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돈 아까운 것 중에 하나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선풍기를 이렇게 있으면 선풍기 앞에다가 그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그 앞에 달아놓은 거랑 원리가 똑같다. 그냥 필터가 있고 거기에 팬이 있어가지고 그 공기가 순환되면서 떠다니는 먼지들이 그 필터에만 붙는 거지. 내 실내에 있는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이산화탄소를 걸러주거나 배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런 오염물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먼지만 계속 집적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열변환 장치는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밖으로 계속 이제 시간당 거의 절반 50% 이상 계속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 빌더분들을 만나 뵈면 건축주분들의 그 건축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건축주분들도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개념을 아셔서 하고 싶어는 하시는데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빌더분들이 많이 준 패시브 하우스로 지어주겠다 이러면서 건축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회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완전 패시브 시공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 건축주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게 낫다고 권유를 하신다면 그 이유랑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준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들은 이게 명칭은 솔직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은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걸 1.5리터 미만 되는 어떤 엄격한 자기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패시브 하우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협회에서는 5리터 하우스까지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히스토리 같은 건 이야기 길지만, 근데 그분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로 준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는데, 저희 협회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면 건강하고 쾌적하고 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저희 협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작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준 패시브하우스라고 하고 그 집에 사는 조건 자체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패시브하우스 짓는다고 준 패시브하우스 한다면서 열변한 장치는 빼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건 정말 경계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시스템 창호 쓰고 단열하고 해가지고 정말 기미한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오히려 더 슬라이딩 창호를 쓸 때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실내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축적될 거고. 근데 그거를 환기장치를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더 안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인증하는 조건 자체가 그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해야지, 다혈제 습기는 이 정도로 하고 해야지 요 벽체의 안쪽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곰팡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 다혈 기준을 정한 거였고, 그 다음에 환기장치의 성능 기준이 적어도 요 정도 이상은 돼야지 요 내가 밑에서 열교환이 돼서 내 머리 위로 그 공기가 이렇게 공급되더라도 불쾌함을 안 느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또 그게 또 환기장치의 성능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그 집에서 살면서 별로 곰팡이 없고 내가 사는데 불만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그 최소의 조건이 저희가 협회에서 말하는 패시브하우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